두 번째 발제해 주실 미술 평론가 김종길 선생님이십니다.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상상력이라고 하면 신화를 빼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 주제가 나와서 되게 반갑고 좋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풀어질지 정말 기대되는 섹션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부러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미술 포럼에 일단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번에 광주 민미협에서 한번 발표를 하고,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올미술제에 초대받은 건 처음이어서 좀 마음이 좀 흥분도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앞에다가는 아무래도 올미술 관련한 분들이 오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민중미술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 그래서 민중미학에 대한 얼개를 이제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사를 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온 미학이 이런 거였지라는 거를 한번 되짚는 걸 앞에다 좀 넣고요. 두 번째는 이제 1세대 선배님들이 있고 2세대, 3세대 이렇게 보울미술과 관련된 미학적 전통을 계승하는 또 작가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좀 가져왔어요. 마침 또 우리 김하순 작가가 이번 아주 문제를 제대로 일으켜준 고마운 박 작가의 그림을 제가 보고서 이런 디지털 콜라주 작업을 했는데, 이미지, 사진, 회화, 콜라주, 거기에 이제 여러 레이어를 가지고 층별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것들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고 우리 미학적 전통 안에 있었고, 이것들을 좀 더 상상력을 더 넣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제 생각의 거리들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몇몇, 여기 신윤철 선생이나 몇몇은 이제 제가 연구해 온 과정들을 좀 아는 사람은 알 텐데, 제가 미술사 외에 심화라든지 자석 철학이라든지 여러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섞어서 얘기하게 될 텐데, 그냥 작정하고 너 한번 잘해봐라 하고 따지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눈 열어놓고 즐기시면 됩니다. 첫 장면에다가 적을 놓은 거는 이 텍스트는 나중에 그냥 읽어보세요. 이 안에 많은 부분이 있고요. 더 다양하게 이미지를 가져왔으니까 일단 첫 장면은 이거예요. 한 10,000년 전에서 9,0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와서 유라시아 전체를 번지면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제로 포인트라고 하는 두 개의 제로 포인트가 있죠. 바이칼 호수하고 그 다음에 송화강유역에서 신화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다시 번져서 영 루트로 간 부족 형제들이 있고 한반도로 내려온 형제들이 있고, 근데 이때 이제 뭘 쫓아왔냐면 술록을 쫓아왔다라는 게 대체 학설의 정설입니다. 술록을 쫓아온 거는 사슴을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술록을 사슴에서 먹었기 때문에 토템이 술록인 거예요. 사슴인 거죠. 그래서 사슴뿔을 쓴 대샤먼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 하나가 만들어져요. 이거는 동북아시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넘어오기 전에 이제 유럽에서부터 넘어오면서 이 상징의 과정들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이미지는 유럽 쪽에 있는 동굴 벽화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템의 정신, 토템의 신과 인간이 하나의 결합된 상태에서 사슴신이자 인간인 상태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 상징의 이미지는 후에 신을 내 안에서 받아들여진 상태, 그러니까 인신적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불꽃이 몸 안에서 완전히
튀어진 상태가 뭐예요? 동학에서는 시천주가 되거든요. 내 안에 하느님을 깨우는 거죠. 보통은 이제 그 직이 금지, 원이 대강해서 되게 크게 강림해서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접신의 관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해월 선생님은 이제 이걸 접신, 그 신이 강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깨우는 거죠. 들깨우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깨우는데, 이때 하느님은 신이 사슴신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동북아시아에 오면서 한문으로 미라고 하는 한자가 만들어질 때 큰 사슴이 되는 거예요. 큰 사슴뿔. 이게 아름은 큰 물 뜻하는 건데, 그래서 미술이라고 하는 근대어 번역어가 만들어질 때 술수 부리는 샤먼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티스트를 술 우리말로 하면 방사, 술사, 방사, 진인, 현인을 뜻하는 술 개념이 술수 부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곤모술수로만 이게 부정어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죠. 창조적 술수를 부리는 큰 샤먼이라는 뜻으로서 미술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음 볼게요. 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게 옆에 이제 보면은 저렇게 그 순선선하게 칼로레, 칼춤, 검결이라고 하는 칼춤을 추는데, 이때 이제 검결을 추는 것도 오윤 선생님께서는 시퍼런 칼을 저렇게 들고 그렸는데, 원래는 이제 목검, 살생을 하지 않은 검이에요. 이 검은 사람을 죽이는 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삭된 것들을 잘라내는 검입니다. 시대에 삭된 것들을 잘라내는 검입니다. 이 이제 검결이라는 춤을 췄어요. 이 사상적 의계로 보면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민중미학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광주, 제주, 부산, 서울, 인천, 부천, 안양, 수원 전체적으로 펼쳐졌던 80년대의 민중미술을 하나의 얼개로 그려봤을 때 이 정도의 큰 5개의 얼개를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제 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동학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동학적 그 사유, 그리고 가보농민혁명의 아까 이제 제노사이드 얘기를 했는데, 제노사이드가 아니라 동학 농민 그 가보농민혁명의 농민분들이 백산에 모였을 때 결의한 첫 번째 제1 조항은 뭐냐면 살생하지 않는다. 모두가 다 무기를 들고 왔는데 제1 그 원칙이 살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다 일본 분들의 따발총회에서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그냥 죽음으로 그냥 그 사실은 혁명을 했던 이런 이제 전통에서 5월 혹은 이제 80년대라고 하는 이 민중미학적 사유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1970년대 후반에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는 신학이죠. 해방신학. 이거는 이제 자생적으로는 1974년 5년부터 내부에서 발화하기 시작한 민중신학과 이제 연관이 있죠. 이 민중신학적 전통은 크게 이제 두 갈래로 옵니다. 하나는 광자역으로, 하나는 드럼으로. 광자역은 오늘 뭐 저기 홍성담 작가 얘기했지만 1978년에 폐계력을 알아서 한센촌에 갔을 때 안병무라고 하는 목회자를 만든 목사님을. 그래서 안병무가 가진 민중메시아라고 하는 신학적 개념을 전유해 오죠. 광자역을. 두렁에서는 선암동 목사님의 그 두 이야기의 합류라고 하는 그 성서의 고난, 이스라엘 고난사와 한반도의 고난사를 두 이야기의 합류의 관점으로 한의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의 예술가들을 보는 관점으로 옵니다. 이 주의로는 이제 김지아 선생의 현실동인 제1선언 29살에 쓴 겁니다. 1969년 10월 25일 현실동인 전시가 불발이 됐을 때 3일 밤낮에 걸려서 약 300명에 가까운 동인 이제 선언을 쓰죠. 제1 주제가 예술은 현실의 반영이다라는 이제 이름으로 시작이 되고, 이것이 이제 80년대 미술을 리얼리즘이라고도 하고 현실주의라고 하는 그 현실주의 개념화가 이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나키즘이죠. 아나키스트적 활동. 광주라고 하는 이제 열흘간의 그 과정은 국가가 모든 길목을 차단한 상태에서 국가가 폭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 열흘 동안의 광주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아나키한 상태가 됩니다. 정부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정부가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나키한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이때는 권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광주에 대한 이제 그 연구를 보면
도둑놈도 없고 누구도 없고 누구도 없고 다 같이 밥에서 나눠 먹고 이게 결국 이제 그 아나키즘적인 대동 사회가 열흘 동안 갑자기 불현듯 우리 사회에 벌어졌던 순간이기도 하죠. 이거는 이제 단지 신치호 선생이 때부터 이 아나키즘적 전통이 나오고요. 1920년대, 30년대, 40년대에 한국 아나키즘 운동을 아주 드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얼리즘, 이건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고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샤머니즘입니다. 이건 뭐 김열규, 조동일, 김은기 선생님 비롯해서 그 박영숙 선생, 미술평론가, 미술계에서는 이제 박영숙, 원동석, 최인원, 김봉종, 홍성면 다 이런 이제 미학적 흐름을 가지고 있죠. 1991년, 2년 그 무렵에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진도 시킴쿠스 또 보러 가셨다고 제가 얘기 들은 바가 있는데, 사상적 측면에서는 미륵사상, 시알사상, 대동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륵사상은 오랜 우리 기침사상이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후천개벽과 맞물리는 새로운 세상을 도래시키는 사상으로서의 미륵사상. 그 다음에 시알사상은 이건 이제 다성 유형모의에서 처음 개념화됐지만 함석헌 선생이 돼서 이제 모든 이제 사회적으로 이게 중요한 시알의 소리라고 하는 책이 발간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대동사상은 잘 아실 거고, 개념으로 보면은 친명, 민중, 실천, 해방, 민족, 지급여기, 노동미술, 여성미술, 현장, 공동체, 발언, 형상미술, 민족미술, 걸개그림 이런 개념어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의 형식적 변형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죠. 부화, 강로탱, 민화, 고구려 벽화, 풍속화, 판각, 초상화, 탈춤, 국구리, 무신도 이런 다양한 이제 전통 형식이 변형된 방식을 통해서 걸개 그림이라는 여러 형태가 나옵니다. 박 선생이 그려진 그림의 형식은 고구려 벽화. 이제 현실동인 제1성론문에 보면 김지하 선생이 이제 그 고구려 벽화를 몽따주 이론으로 이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수렵도의 장면들이 며칠 동안 걸린 사냥의 장면을 장면성만을 껴서 고구려 벽화를 그리거든요. 이걸 이제 몽따주라고 해요. 이걸 처음 실험해서 그린 게 오윤 선생이 현실동인전에 출품하려고 했던 1960점 가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게 4.19를 다룬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현실동인 선언 이렇게 첫 페이지에 보면 500호짜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4.19의 장면을 한 10개의 장면성으로 마치 디에고 리베라의 그런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다음 볼까요? 네. 학에 대한 좀 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좀 했는데요. 일단 동학에 대해서는 잘 저보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핵심적인 그 이제 주문, 이 시천주 주문이죠. 그 직위금지, 원희,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분만, 만사지. 여기에 거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직이라고 하는 우주적 기운이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여기, 항상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서 불을 지펴서 자각하게 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원희, 대강은 크게 내려, 내 안에서 크게 강림시키라고 하는 건 내 안에서 크게 발그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모신다, 하늘님 모시는 거고. 근데 용감유사에 보면은 하늘님도 아니고 알림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니고 하 아래아 방점 미은 아래아 방점 니을이니까 정확하게는 하날님이에요. 하날님을 모신다.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국이 태극이라고 하는 이제 그 주도리의 이 개념을 하나로 합하면 하나님이 되거든요. 그걸 모시니 조화가, 몸이 전체가 이제 조화가, 참나가 이루어졌다. 그 참나됨을 영세분만 영원토록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그 참나를 견지하니 세상 온통 이치가 다 깨진다. 만사지, 알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이제 해월 선생이 이제 하늘님이 나고 사인이었죠. 하늘님이 사람,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늘님이 섬겨야 되고, 항화설이 죽은 자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 지내야 하고, 그 다음에 삼경설, 경청, 경물, 경인해야 하고, 이심치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천식청, 하늘님으로서 하늘님을 먹이고, 하늘님을 내 안에 있는 걸 양천주, 길러라. 이런 이제 개념들이 정확하게 이제 이것을 쓰진 않았지만 80년대의 언어들을 보면 이제 80년대 많은 언어들의 이런 느낌의 언어들이 대부분 다 습합돼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핵심적인
그룹은 그래서 저는 딱 두 개의 소집단을 봅니다. 하나는 광자역, 하나는 두렁. 그리고 두렁은 반개 조직이 많았기 때문에 두렁의 반개 조직.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장면 봐볼까요? 보면 이게 김봉준 선배님이 그린 조선순환 해운탱이라고 하는 그 두렁 창립 전에 걸렸던 최초의 걸개 그림이에요. 이게 봉원사 만봉스님한테 필화를 배우셔가지고 보면 이제 동학에서 드셔요. 동학 419 저거 마월동 묘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동세상으로 가고 있는 이게 이제 사라져서 2019년 제가 기획했던 시점이라는 전시의 개막식 장면 자체를 이제 저렇게 재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해방신학은 보면 이제 저 위에 윗사진이 이제 구스타보 구티에르즈라고 하는 페루 출신의 신부님이세요. 저 신부님이 해방신학의 이제 창립자인 거죠. 종교에서는 거듭남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심, 보면 복음적 회심은 모든 영성의 시금석이다. 회심은 우리 자신의 철저한 근본적 변혁을 뜻한다.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감을 뜻한다. 착취당하고 소외당한 인간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고 느끼고 생각한다. 이제 요 밑줄긴 이 부분이 이제 안병으로 오면 성서에 대한 제1기가 가는데 그 성서에 보면은 마가복음에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라오스라고 표기를 해놔요. 로마 시민이 제1시민이고 그 라오스는 이제 제2시민 정도가 됩니다. 식민지하의 조선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가 광야에서 40일간 기도를 하고 돌아올 때 누굴 만나냐면 갈릴리 바닷가의 사람들을 만나요. 이건 오클로스로 써놨어요. 오클로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떠밀린 자, 자기 몫을 갖지 못한 자, 완전 천민 중에 천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재지 못하는 떠밀린 자들. 그래서 그 안병무의 오클로스라고 하는 이 개념어를 통해서 그 민중 안에 메시아가 있다는, 민중 안에 메시아가 있다. 하늘님이 있는 거죠. 이게 동학적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민중 메시아론을 얘기를 합니다. 안병무 선생은. 그리고 손남동 선생은 아까 얘기한 이제 두 이야기 합류, 기독교 민중 사건과 한국의 민중 사건. 이게 이제 민중 해방사에 대한 모색이죠. 여기서 제가 그 5월 항쟁이나 5월 민중항쟁, 5월 민주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5월 사건이라고 제가 제목을 쓴 이유기도 해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졌다는 거, 어떤 사건. 이건 이제 특이점인데, 그러니까 어떤 특이점이 발생을 했고 그 특이점을 어떻게 해석할까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5월 사건은 우리는 이제 1세대들은 5월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건이죠. 2세대, 3세대도 계속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임팩트가 사라져가는 거죠. 새로운 사건으로 우리가 다시 5월 사건을 어떻게 사건화할 거냐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이 좀 필요하다. 거기서 새로운 미학적 상상력이 터져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이 왼쪽 이미지를 많이 여러분도 못 봤을 텐데, 그 홍성담 작가가 그 캐톨릭에서는 14처라고 하는 이제 예수 일대기를 그리는 게 있는데, 조각으로 이걸 14처를 그리셨어요. 5월을 주제로 해서 14처를 그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제 밥이라는 그 작품에서 불과 솥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동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후천개벽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불과 솥과 밥과 여성. 그리고 이제 대동세상에서도 보면은 맨 앞쪽에 긍경에 그런 오클로스적 민중들을 배치시키죠. 주제는 유신잔재 척결하자고 하는 그 손을 들고 하고 있는 시민분들의 모습이 사실은 주제 장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주제 장면 앞에다가 배치한 거는 오클로스예요. 광주 안에서도 완전히 떠밀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안병무의 민중신학적 관점을 저는 이 5월판에서 드러난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김봉준의 해방의 십자가라든지, 그 다음 볼까요? 주위에서 이제 현실주의가 나오는데, 아까 이게 이제 그 오윤의 과예요. 보면은 이런 이제 장면, 두, 셋, 이렇게 다 장면이 하나의 장면이 아니에요. 4.19의 여러 장면성을 이 안에 몽따주한 거예요. 여기 이제 그
1969년에 조동희 선생의 논문을 스터디를 했어요. 서울대 그 소그룹 공부 연구 집단을 만들어서 이게 폰트라라고 하는 공부 모임인데 Poem on Trust, 시어 침을 뱉어라 뭐 이런 뜻인데 그 멤버들이 계속 스터디하면서 거기가 오윤도 거기서 이제 스터디하면서 듣게 된 거죠. 아, 장면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의 장면에 여러의 사건들을 집어넣는 방식. 임세택 선생의 이제 임산부도 그런 장면성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박 선생의 장면이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다 디지털 몽타주해야 된 장면성이잖아요, 이게. 그런 장면성이 이미 이런 선배 작가들에 의해서 시도가 된 적이 있다. 다음. 네. 이 아나키즘은 저 위에 이제 보면 그 우열단 얘기를 하려면 좀 길긴 하지만, 여기 그 저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신체 우열단 조선혁명 선언에 오직 민중이 민중을 위하여 일체 불평, 부자연, 불합리한 민중 향상의 장애부터 먼저 타파함이 곧 민중을 가혹해 하는 유일한 방법이니, 다시 말하면 곧 먼저 깨달은 민중이 민중의 전체를 위하여 혁명적 선구가 됨이 민중 강호의 첫째 길이다. 그래서 이제 사관으로는 잘 유명한 이제 아와 비아의 투쟁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기 조선혁명선언을 단지 신채호 선생이 써놨습니다. 단지 신채호 선생이 그 임시정부를 찾아갔어요. 김구 선생을 찾아가서 임시정부하고 같이 함께 하려고 했는데 길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김구 선생은 정부를 꾸리고 국가를 다시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근데 단지 선생은 국가와 정부를 세우고 싶은 욕망이 없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아나키스트적인 철학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만주 쪽으로 가서 우열단을 만들고 대1번 이런 그 투쟁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 그러니까 그 아나키적 흐름 또한 저는 그 민중 그 민미령에서 그 조선해방민족해방운동사 민영사 이런 이제 걸개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 그 걸개 그림 안에 그려진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그 태도와 철학이 녹아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다음, 전종 이상호 선배의 저번 이제 1987년 통일전에서 탈취를 당하고 두 작가가 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기도 했고요. 저게 이제 광주 쪽을 다룬 이제 민행사 걸개 그림이죠. 이 거리전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그 전승희 선배님 발제가 있어서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몇 차례 뵙고 싶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우리 그런데 진짜 십몇 년 만에 한 자리에 만났는데 어쨌든 이런 그 선배들의 활동과 역사가 지금의 한국 사회를 만들었다는 건 전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오기 전에 그 홍성민 선배님 전시 또 이상호 선배님 전시 만나서 같이 보고 왔는데요. 또 우리 박태규 선배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역량과 어떤 미학적인 어떤 전통, 힘 이런 것들이 그 계속 어쨌든 담론으로 이게 익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구를 해야 되고 완전히 연구로서 또 떨어진 걸 후배들이 가져가야 되고 이것을 다시 재현하는 건 저는 이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새로운 방식의 언어를 또 찾아낼 수 있도록 후배들에게, 선배 세대들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지만 후배 세대들은 이걸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또 미학적 어법을 찾아야 되는 게 과제가 아닐까. 그 다음 리얼리즘 관련한 이제 그 기록인데요. 제가 찾은 기록으로는 가장 최초의 책은 이 책이었더라고요. 이게 여균동 영화 감독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루카치의 이런 그 미학 비평 책이 나왔는데, 저도 요 뒤쪽의 책들을 보고 공부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 책이 아주 초기에 82년에 나온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스터디 책이었던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볼드로 이렇게 두툼하게 볼드 처리한 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루카치의 미메시스론에서 리얼리즘을 구성하는 원리. 우리가 리얼리즘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여기 개념으로 보면 리얼리즘은 훨씬 더 깊고 사실은 넓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과 전체의 통일로서의 총체성. 두 번째,
개별성과 보편성의 통일로서의 특수성. 세 번째, 진정한 수용 체험이 기준이 되는 카타르시스. 네 번째, 작품의 보편적인 의미로서의 유적인 것. 다섯 번째, 작품의 현실이 창작자, 수용자의 주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상징. 이 부분이 우리가 간과했던 지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리얼리즘 예술의 과제는 이런 그 원리들을 사용한 미메시스적 형상화를 통해서 예술작품 고유의 독립적인 현실을 성립시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루카치가 주장했던 리얼리즘 미학의 전 5가지 원리 같은 건데, 우리가 항상 현실을 직접적으로 재현해야 하는 것만이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화된 개념을 좀 가지고 있었죠. 근데 보면 부분과 전체의 통합, 이런 게 이제 그 김지하 선생님도 끊임없이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부분을 어떻게 전체와 통합시킬 것이냐, 부편과 특수를 어떻게 통합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이런 그 유라시아적 친화적 상상력의 상징을 어떻게 이 현실 안에서 그것을 은유화하고 상징화할 것이냐, 이런 이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분이 노망이 들었다, 뭐 이상이 변절됐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은 세계에 들어야 할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그랬을 때 사실 신학적 같은 이런 작가의 작품이 그런 부분에서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작가의 등장이 우리 리얼리즘 미술에서 아주 그 큰 어떤 그 임팩트를 드러낸 작업들이 아닌가. 여 다음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 과제가 있을 수 있겠죠. 저 위는 강요배 작가가 사상을 다루는 방식이 좀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샤머니즘은 이거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넘어갈게요. 그 뒤에서 조금 나올 것 같아서 넘어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 오윤 선생의 작업이고요. 그래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샤머니즘을 미적 개념으로 사용한 몇 개의 작품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 사실 그 심혜연과 홍성당 선배가 그린 저런 작업들은 샤머니즘을 빼고서는 미학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밑에도 이게 사상을 그린 그 강요배 선생의 초기 작업이에요. 이게 노자의 나오는 글귀를 가지고 이제 표현한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우리 사회에 깊게 침입되어 있는 샤머니즘은 끊임없이 호명해야 한다. 샤머니즘을 깊게 공부해야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샤머니즘을 그냥 우리가 70년대, 80년대부터 너가 억압적 기제로 샤머니즘을 마치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타파해야 될 대상이거나 미신이거나 이렇게 치부하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샤머니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부정적 요소로 우리가 인식되어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샤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제 물질적 요소, 정신적 요소, 그것이 내러티브, 그러니까 현실과 현실을 넘어서고 있는 저 죽음 너머의 그림자적 세계관에 관한 깊이, 이 부분이 저는 아까 금정굴 이야기나 이런 5.18이나 제노사이드를 하고 있는 이 전승희 선배님의 작업, 이런 부분하고도 밀접하게 저는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 그 순간부터는 다 종교예요. 사실 종교적 관점. 죽음이 없다면 종교가 발생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이 특수성 때문에 한국 사회를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는 기반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미륵 사상, 뭐 시알 사상, 대동 사상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이 부분만 더 얘기할게요. 시알 사상 부분만 제가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빛고울이라는 말을 처음 쓰신 분이 다섯 유영모라는 분인데, 그분이 1967년 8년 무렵에 목포대 철학과 교수를 지낸 김정호 선생이 교수가 되기 전에 무등산에서 목장을 하셨어요. 양떼를 기르었어요. 여기 제자인데
예, 그때 내려오면서 이제 빗고울이라는 말이 잘 쓰셨대요. 그래서 그 빗고울 이름을 처음 쓴 사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CR이라고 하는 백성민자를 그 CR로 번역을 해서 강연을 하셨어요. YMCA에서. 그걸 함석헌 선생이 오산학교 제자인데 그때부터 선생님 제가 CR을 쓰겠습니다 해서 CR의 소리를 만들면서 CR 사상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이제 CR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CR은 함석헌의 스승인 다성 용모가 백성 또는 민중을 뜻하는 민을 CR로 풀이한 데서 위대하는데 함석헌은 이러한 해석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자신의 종교적 이해를 덧붙여 새로운 개념으로 재구성합니다. 함석헌에 따르면 CR의 C는 씨앗이 이렇게 발화하는 씨앗. 더욱 중요한 것은 이때 CR인데 여기에 이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것도 다섯 선생님 철학을 그대로 이제 전유한 건데 이 동그라미 큰 위에 아래 동그라미가 지극히 크고 초월적인 하늘. 그 다음에 아래 아가 원래는 아래가 방점인데 이게 이제 인간에게 내재된 딱 방점을 찍은 하늘. 그게 바로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니을이 늘이 살아 생동하고 있는 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서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하늘 그리고 생명의 얼굴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생명의 가장 참된 근거로서의 알. 그래서 CR 이런 이제 사상을 만들어내게 됐고 이때 이제 우리가 80년대 민중미술, 민중신앙, 민중 뭐 연구 이때 민이라고 하는 사상적 개념과 CR 사상이 만나면서 뭐라고 할까요? 좀 더 이렇게 개념이 증폭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런 이제 개념은 여러 작업들에서 동시에 추출한 개념이에요. 임술련의 이정구, 최병수, 오윤, 요거는 이제 그 10월 모임 이후에 여성주의 미술을 주창했던 김인순, 윤선남, 김종래, 정정혁 이런 작가들이 여미연, 여성미술연구회라고 하는 여미연을 만들어서 87년 대동제를 위한 걸개를 그렸었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런 작업들에서도 이제 그런 개념을 추출한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있으니까 굉장히 덥네요. 왜 더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이제 왔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시간이? 지금 28분이거든요. 네. 40분까지. 10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한 건데요. 자, 그러면 몇 마디씩으로만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경주엔 3,000개의 우물이 있습니다. 경복궁에는 10개 이상의 우물을 팠어요. 생물만이 아니라 우물이 가지고 있는 친화적 상상력 때문에 우물을 팠던 건데 이 우물은 일종의 거듭난 새로운 세계와 이어져 있는 공간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간성이 이 세계와 저 다른 어딘가로 나오는 제3의 어떤 공간을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변태적 공간, 완전히 수수적 공간, 나라고 하는 것이 변신되는 공간, 이무기가 용이 되는 공간, 이런 공간으로서의 우물적 공간이 신화적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우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항상. 그러니까 우물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땅에 그러니까 우물 밑을 시면이라고 그래서 물 밑 세계와 물 위 세계가 있는데 물 위가 비춰지는 세계고 시면은 비춰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은 이렇게 비춰지는 세계라고 하는 전경과 밑에서부터 표상대에 올라오는 후경이라고 하는 두 개의 면이 만났을 때 참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 초상을 그리는 기법이죠. 전신사조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정신을 그리지 못한 그가 아니라 초보를 계속 그리는 이유가 화가가 처음에 가서 데생부터 하지 않고 한 달 살이를 해요. 같이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어렸을 때 뭐 했고 뭐 싸웠고 성격은 뭐고 작은 것들은 뭐 몇 개 먹는지 저 사람 표정을 줄 때 어떤지 이거 다 조사한 뒤에 초보를 그리고 주변 사람 불러서 닮았느냐를 물어봐요. 이게 뭐냐면 현실이 비추어지고 있는 미메시스라고 하는 이거는 서구적 개념이죠. 나르시스. 근데 우리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부터 표성돼 와야 돼. 정신의 세계가 표성돼서 여기서 같이 두 개의 면이 만나야 되는 거죠. 항상 이 우물적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인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세계를 우리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물 밑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인 거예요. 항상 비춰지는 세계만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또 올라오는 세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와 저기, 이곳과 저곳, 이승과 저승이라고 하는 두 세계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서구적 세계관에서 항상 여기, 이승밖에 얘기하지 않죠. 저승을 빼버린 거죠. 우리 세계에서. 다시 불러야 되는 게 뭐냐면 저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계를 우리 가져와야 되는 거죠. 차안과 피안을 항상 봤는데 차안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선배님 얘기하는 거는 차 안에 있는 피안에 있는 차안을 같이 만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세계에서, 특히나 광주 같은 세계에서 우리가 미학적 관점을 투영할 때 전경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후경을 봐야 돼요. 후경을 전경으로 당겨서 전경과 만나게 했을 때 진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그늘 그림자, 흰 김자 선생님이 얘기한 흰 그림자, 이런 거죠. 그림자를 어떻게 현실과 막 부딪히게 할 건가. 그 다음, 그래서 위에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를 보는 관점, 우리가 솟구치는 관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눈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밖을 보고 있는 눈을 감아서 안을 들여다볼 줄 알아요. 눈을 뒤집어서 안을, 속을 들여다보는 눈, 이 눈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그 다음, 이게 바로 이 다른 세계로 이어져 있는 우물통로의 신화적 상상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디로 뚫고 갈지 몰라요. 항상 그 세계는 현실로 솟구쳐 오르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 그 다음, 이게 그래서 하늘우물이라고 하는 경주에서 최근 학회에 따르면 이게 성성대가 아니라 땅우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서 위를 다 보는 하늘우물, 이게 우물정자잖아요. 하늘우물이라고 하는 학설이 최근에 발표됐어요. 그 다음, 그리고 우물은 또 그 다음, 우리보다 서구에서 더 많이 이용해 먹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영웅이 위기에 처하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리고 동굴에서 다시 힘을 기르고 다시 솟구쳐 올라와서 다시 영웅이 돼요. 이거는 서구의 세계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었던 세계관이지. 그 다음, 이게 용정이에요. 윤동주의 고향 용정, 용. 그래서 우물 속에 누가 있느냐? 용이 있는 거예요. 용이 항상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용은 신화 속 동물수 용이 아니라 변신의 술수적 이 빛의 존재로서 용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용우물인 거예요. 용우물, 용들의 우물. 그 다음, 이거는 그 플라톤 이전에 유라시아가 하나로 이어져 있었던 세계관에서 동일한 세계관이었어요. 이건 이그드라실이라고 해요. 밑에 보면 용이 있죠.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세계수가 있어요. 맨과 세계수가 있어요. 세계수 옆에 사슴이 있어요. 아까 그 사슴들이에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서 그 신이 적신에 내려오는 이 세계수라고 하는 나무를 통해서 열리는 거죠. 이거는 모든 수행의 과정하고 동일해요. 인체로 치면 저가 머리고 이게 똥구멍 회음부예요. 그 다음 똥구멍부터 회음부까지 완전히 자기를 새벽별화해서 열어버린 존재, 그가 부처인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알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다 열어서 햇빛이 가리고 있는 나치라고 하는 하늘과 우주를 가려버린 하늘이 아니라 해가 진 뒤에 하늘이 우주랑 열려진 상태에서 나를 완전히 열려버린 상태. 이게 이제 부처인 거죠. 이게 마투라불상, 이제 간다라불상. 그 다음, 그리고 이제 그 존재를 그래서 흰 코끼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다음에 다시 얘기가 나요. 그 다음, 이제 이런 이제 개념어들이 다시 나오는 거죠. 뱀, 용, 성, 바다, 바람, 풍장, 초분, 배, 물, 뭐 파도, 비, 어머니, 한머니죠. 한머니, 땅, 지모신, 속구친, 춤, 불, 너들의 나, 나들의 너. 나는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다음, 여기서 그래서 이 세계관이 뒤흔들렸던 하나의 임팩트, 임계점 언제냐면 기원전 9세기 혹은 8세기에서 2세기까지 이 사람들이 다 태어났어요. 우리는 2000년 넘게 이들이 쏟아놓은 말들의 귀 기울이면서 살고 있어요. 아직도.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에 와서조차도 우리는 이들이 뱉어놓은 참이라고 하는 말을 귀 기울이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신화학자 역사들에 의하면 다음
네, 이걸 제1 차축시대, 기축시대라고 그래요. 차바퀴가 돌아가는 축, 한 축이 이루어졌다. 그럼 이제 새로운 축이 한 번 더 꿰야 되는데 언제냐? 이게 이제 동학에서 얘기하는 후천개벽인 거죠. 동아시아에서 많은 학자들이 새로운 차축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아직 확인할 수 없다. 이 문명적 전환이 오고 있다. 이번 주제가 전환인데 현존 인류도 새로운 차축 시대의 문명사적 전환을 사실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뭔가 전환되고 있는데 뭘까 그게? 그 시대에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들이 다 지나고 한 500년, 1000년 뒤에야 그들이 차축 시대의 현인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다음 수훈 선생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정신적 발현의 대변혁은 인간 존재를 신성화하는 거예요. 오타가 났어요. 신성화하는 것과 같다. 그 이후의 모든 정신적 발현에 관계하는 것은 그러므로 일종의 새로운 신성화의 작업인 것이다. 정신적 발현 이후 오직 신성을 전수받은 인간과 민족들만이 참다운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였다. 이게요, 칼 야스퍼스가 추계시대를 쓰면서 한반도를 생각하면서 쓴 거래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얘기 했어요.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의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된다. 완전히 범벅을, 자기 안에서 범벅을 뒤집어가지고 엎어내야 된다는 거죠. 두더지처럼 뚫고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숨 하나를 틔워야 한다. 하늘님, 하나님, 뭐 하날림이라고 했던 그 하느님 하나를 틔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전환, 새로운 개벽, 다시 개벽의 시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딱 하나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숨 하나를 틔우라는 거예요. 하늘님을 틔워서 모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 아침노을에서 그 다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니체가 아직 빛나지 않은 수많은 아침노을이 있다. 저녁노을이 아니에요. 밤을 견디고 뚫고 온 새벽 지날 때 여명의 아침노을이 있다는 거죠. 땅을 뚫고 들어가고 파내고 밑을 파고들어 뒤집어 엎는 그 혁명, 그 전환이 있다는 거예요. 니체는 그 아침노을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걸 열망했던 우리 어르신들이 만든 조각들이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분이 이제 중국의 그 탕리지에라는 교수인데 2001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중국에서도 칼 야스퍼스가 기원전 5세기 전에 인류 문명이 기팀할 때 추축시대가 출현했다고 말했는데 인도의 석가모니, 중국의 공자, 히랍의 소크라테스가 등장해 인류 문명의 근간을 만들어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새로운 추측시대가 출현하고 있다.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추측시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서양 문화, 동아시아 문화,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문화, 이슬람 문화, 유대 문화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이어짐의 네트워크 안에서 새로운 문명, 새로운 전환, 새로운 차축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 다음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 때로는 우리가 광주에 있지만 광주라고 하는 우주선의 운전대가 광주에서 잡고 있는 거죠. 우주를 달리고 있는 거죠. 태양도 우주를 5만 년의 한 바퀴를 우리의 은하계를 도는 태양도 우주 은하계에서 보면 행성이에요. 태양도 뛰어요. 지구는 그 뛰는 태양을 쫓아가면서 또 돌아요. 태양도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고 지구도 자전하고 공전하는데 그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는 태양을 쫓아가면서 회오를 치면서 돌고 있어요. 우리는 그 우주선을 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생각적 전환이 좀 필요한 거죠. 때로는. 그 다음 이제는 기독교다 유교다 아니 종교 간의 대화를 급속도로 지금 서구에서는 하고 있어요.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독일에서는 지금 신학자들이 서로 다른 타 종교 간의 지금 대화를 통해서 지금 그 어떤 신학적 담론을 좁혀가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지적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뭘 해야 할 거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죠.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칼 암스트롱의
아까 카렌 암스트롱이 차축시대라는 책을 썼어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추계시대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2500년 전에. 그리고 다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 시학적 관점에서는 저 책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스스로 깨어난다. 어떻게 깰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부처가 될 것인가가 아니라 부처 또한 인간이 깬 사람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깰 것인가. 제가 첫 문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림 그리워 피워 올리는 꿍꿍 비평의 얼빛 인류학. 상상하다라는 말은 순 우리말로 하면 꿍꿍이에요. 몽상하는 거는 꿍꿍이고요. 우리가 꿍해야 되는 거예요. 꿍꿍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꿍꿍할 것이냐. 이 꿍꿍을 통해서 꿈을 깰 때 사실은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부처는 사실은 그 꿍꿍에서 깬 자죠. 그 다음 노자예요. 그 다음 요거 하나 얘기하고 정리할게요. 시간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다섯 류영모께서, 제가 다섯철학 연구자예요. 그 다섯철학을 지금 매주 경향신문에 하나씩, 한 편씩, 한 장씩 연재를 하고 있는데, 제 1장이 이제 여러분 누구나 삼척동자도 하는 도가도기상도 명가명 미상명 문명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목 이렇게 가는 거를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다섯 선생이 한글, 한글로 99%의 순 한글로 번역을 해놓으셨어요. 길 옳단 길이 늘 길 아니고, 이게 개념이에요. 늘 길. 이를만 한 이름이 늘 이름 아니오나 이름 없애, 보통은 이름 없애서 이런데 이름 없애 하늘 땅이 비롭고 이름 있애 잘못의 어머니 무로 늘 하고자 없애 그 야몸이 배고 늘 하고자 있어 그 돌아감이 배워라. 이 둘은 한 끄이 나와서 달리 이르니 한 끼 일러 가마도 가만히 묻 야몸에 오래라. 그러니까 이름 없애, 무명, 이름 없다는 건데 그 이름 없애서 나온 게 아니라 이름 없애서 솟아서 비롯됐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발견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왜 놀랍지 했는데, 저처럼 이걸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는 무국이 태극이다를 무국에서 태극이 나왔어 이렇게 표현하면 꽝이 되는 거예요. 무국에서 태극이 솟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맞물려 돌아가요. 맞물려. 여기서 태극이 딱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해감 최한기 선생님도 얘기를 했고, 그 화담 서경덕도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광주에서가 아닌 거예요. 제 얘기의 핵심은 상상력을 증폭시키는 것은 이제 광주에서 소수라는, 계속 솟고 또 소수해야 돼요. 이게 저는 이제 40주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올 광주의 올 미학의 새로운 이런 상상력은 아까 얘기한 그런 여러 루트를 뚫는 우물신화적 상상력을 뚫어서 거기에 끊임없이 순수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광주에 있지만 우주 전체의 운정대를 갖고 있는 곳이라는 유라시아적 상상력을 가지고 꿍꿍하고 꿍꿍을 깨서 여기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라.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사실은 얘기인 거예요. 근데 앞전에 얘기한 그런 민중미술, 민중미학적 이런 선배들이 했던 거는 잘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솟구칠 수 있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원천의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신화 이야기서부터 또 민중미술의 그 역사까지 이렇게 읽어주시고, 또 과거의 그 상상력, 시각적 상상력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콘, 상징성을 또 민중미술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토론을 이제 해주실 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저는 이제 제가 먼저 소개 먼저. 네. 김병원 소초아트 팩토리 공장장님이시고요. 그 미학적인 공부를 하셔서 미학적인 질문을 하실 걸로 여기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서양 이야기라서 전혀 굉장히 생소한 것들이 많으시거든요. 어쨌든 간에 근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 이 PPT 자료를 보고 질문지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프린트된 이것만 제가 보고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질문이 다르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 이 프린트물에 토대해가지고 아시아 미학의 뿌리 구조를 이제 이따가 작성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말로서의 한글, 그리고 동아시아 문명권의 문명 문자 체계인 한자, 이에 대한 이제 사유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오늘 여기 적혀 있는 내용 중에서 사슴, 그다음에 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저는 그걸 봤거든요. 생각도 이제 사슴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를 들으셨는데, 혹시 이 사슴뿔 이건 외에 또 다른 어떤 그런 중요한 개념어가 있으시면 하나 정도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마 글을 보시면 글이 더 재밌어 글을 좋아하시는 분은 글이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지금도 퉁구스족 샤먼들은 그 사슴뿔을 쓰고 그 구슬해요. 아주 원시적인 상태의 그 복장을 하고, 그리고 그 사슴뿔이라고 하는 상징의 체계는 그 한쪽은 그 부처 그 인도 쪽으로 내려오고, 하나는 이제 한반도 중앙 이쪽 남방 쪽으로 내려와서 권력, 임금을 상징하는 개념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부처로 가서 이제 샤만이라고 하는 개념이 두 갈래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깨달음의 과정으로 가는 거고, 하나는 권력의 과정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상징하는 게 용인데, 용은 9개의 그 동물 이미지를 콜라주 한 거예요. 이게 낙타의 그 대가리에다가 돼지코, 토끼 눈, 사슴뿔, 뱀의 몸뚱아리에, 잉어의 비늘에, 독수리 발에, 호랑이 발톱, 이런 거를 이제 콜라주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빛이에요. 빛, 번개. 볼 수가 없으니까 만들어낸 이미지인데 왜 사슴뿔을 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인 거예요. 그래서 사슴뿔이라고 하는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계속 이어 가봤더니 이게 이제 그 해리포터까지 가는 거예요. 해리포터의 그 상징 정면이 나오잖아요. 흰 사슴이 싹 그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과 우리나라를 거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 개념인데 이게 잘 몰라요. 원령공주 시시강이도 사슴용이고, 그 다음에 백록담도 흰 사슴 모시고, 중랑천의 목천도 사슴천이고, 다 사슴과 관련된 지명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5페이지에 보면 제가 사실은 이거를 방대한 제 이 책을 사실은 쓰고 있었어요. 이 아시아 미학의 뿌리 구조를 한번 제대로 제가 단행본을 내야겠다. 그 단행본을 낼 때 이 5가지의 주제와 그 밑에가 이제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그 사슴뿔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우물, 그것도 중요한 키워드예요. 우물도 여러분이 오늘 아셨지만 우물이 청동돌과 만나요. 사실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 샤먼들은 청동돌을 9개씩 골고 샤먼하는데, 그 청동돌이 이제 뒤에 보면 용이 2마리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물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얼굴을 비춘다고만 생각한 건 아니에요. 청동돌은 그것과 우물이 이렇게 이제 만나는 구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은 이제 용오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보통 그 DNA 구조처럼 복희 여화가 빠져서 올라가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노자의 핵심 개념이 돌아간다거든요. 보통은 이제 음과 양,
뭐 남과 여, 뭐 길고 짧은 거 이렇게 이제 대칭적 구조로 보는 관점인데 그건 심화체계에서는 대칭성이 맞아요. 근데 노자의 관점에서는 이게 대립하는 맞구조가 아니라 항상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짧다가 다시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여름과 겨울이 맞짱을 뜨는 게 아니잖아요. 봄이 여름으로 가고 여름이 가을로 가고 또 겨울로 가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 이거를 이제 오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두 가지 기운이 빠져서 솟구쳐 오르는 거. 이게 이제 줄줄 꿰어 솟구친다. 이 용오름이죠. 그래서 용오름을 타야만 변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여기에 나와 있는 13말들이 다 제 생각에는 하나하나가 개념으로 사실은 써놓은 거여서 그 고유 명사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중상 강일성 이런 걸 그냥 키워드로 놓은 거는 이 사람의 철학을 예를 들면 뭐 수능 체제어를 시천주라고 하자. 이건 개념은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그 전체 통째로 그 인간 자체를 키워드로 놔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했었기 때문에 뭐 뇌들보도 하나의 개념으로 저는 봤어요. 이게 좌뇌우뇌가 사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좌뇌우뇌인 것 같지만 뇌를 뽀개 보면 좌뇌와 우뇌가 이렇게 따로 있고 다리가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들보, 뇌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유를 생각을 계속 키우면 우리가 뉴런, 신경계 뉴런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되냐면 뇌가 빗덩어리가 됩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색깔이 없죠. 어두워요. 생각을 태우는 사람은 그 뇌 영상 촬영을 하면 완전히 환한 빗덩어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빛발견, 뇌들보를 어떻게 전구를 켜서 빗덩어리로 만들 거냐. 이게 예술적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때 생각났어의 생각이 뭐냐면 날생자의 뿔각이에요. 내 머리에 방금 사슴뿔이 돋았어라는 뜻이에요. 이게 생각이 뿔각자를 쓴 거예요. 어떤 데는 깨달을 각자를 쓰기도 해요. 근데 생각을 치면 바로 뿔각자가 나와요. 이 뿔각자가 사슴뿔 각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 말이 함의하고 있는 이런 개념어들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너무 길어졌어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보시면 이제 리얼리즘이 강단, 후경 이 개념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로서의 후경의 개념들을 이렇게 나열을 좀 하시고 여기서 이제 꿈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태몽에 주목하시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그 이유를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우리 여성분들이 좀 계시니까 전 세계 다 태몽이라는 개념이 보통 명사처럼 있을 것 같잖아요. 태몽을 꾸는 민족은 여기밖에 없어요. 희한하죠. 저도 이걸 연구하다 알았어요. 태몽을 꾸는 민족은 한반도 여성들밖에 없어요. 다 엄마들이 꿔요. 엄마 계열에서, 모계에서. 희한하지 않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모가 꾸거나 내가 예배인데 우리 엄마가 꾸거나 이렇게 여성들이 꿈을 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태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잉태, 그러니까 생명의 징조가 들어왔을 때 여성들에게 어떤 신호체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근데 이런 기록이 고대사 기록에 보면 삼국사에 한국유사에 보면 흥미롭게 기록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예를 들면 주몽의 엄마인 그 유하 부인이 꿈을 꿨다. 이런 기록을 넣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꿔냐? 갑자기 시커먼 흑룡이 확 들어오는데 그때 일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해, 달의 그림자인 자를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그림자. 빛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닌 두 개 꽈져 있는 상태에서 흑룡이 들어왔다. 이런 태몽을 꾸는 거죠. 뭐냐면 음양이 함께 돌아가고 있는 에너지 상태, 그러니까 빛도 아니고 그늘도 아닌 상태, 이게 이제 어떤 창조적 에너지 상태에서 생명이 잉태되는데 그걸 왜 하필 여성들이 생명의 조짐을 이어받아서 꿈을 꾸느냐. 나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미학적 주제 하나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태몽을 우리가
미학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김인순 선생이 그 여성주의 미술을 처음 10월 모임 윤성남 선생님과 같이 했던 김인순 선생이 말년에 마르케스의 그 100년 동안의 고독을 읽고 완전히 한 방 먹었대요. 평생 민중미술을 했는데 우리하고 라틴 계열하고 비슷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온갖 이상한 아이들이 다 태어나잖아요. 돼지꼬리 하는 애들 태어나고 막 다 태어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아 우리한테 우리 여성들한테 있었던 게 뭐가 있었지 하고 떠올린 게 태몽인 거예요. 그래서 태몽 연작을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작가를. 앞에도 없었고 뒤도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태몽에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마지막 질문일 테니까 저는 우리 외할머니가 태몽을 꿨어요. 우리 엄마가 안 꿨어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꿨는데 우리 어머니가 몇 번을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제가 저 중학교 때 그림 그리겠다고 해도 오케이. 근데 제가 수영을 잘해서 수영선수를 하겠다니 안 된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평론가 글 쓰니까 그것도 오케이. 왜? 외할머니가 너는 하늘에서 계속 종이가 끊임없이 내려왔어요. 종이가 내려왔대. 그게 태몽이었대요. 우리 외할머니 꿈이.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글을 써도 종이랑 관계되는 일은 너한테 맞는데 다르게 안 맞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 그 여성 특히 작가분들 이 태몽이 가지고 있는 희한한 이 어떤 상상계의 영역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남자들이든 우리 모두는 그 엄마가 받은 태몽의 시야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우리 어머니 목에서만 전승되고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다고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